여름이 다가오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올라오곤 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파다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사는 가족이 어느 날 밤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그 집을 들어간 사람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한여름밤 심심함을 견디지 못한 대학생 4명이 그 폐가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저 친구들끼리의 모험을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말리며 경고했다. 그 집은 보통 폐가가 아니야. 진실을 알게 될 거라면 가지 않는 게 나을 거야. 그러나 호기심이 더 컸던 그들은 결국 그곳에 도착했다. 지저분한 풀밭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니 숨이 탁 막힐 정도로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플래시가 비춘 곳마다 낡고 부서진 가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그러던 그중 한 명인 민지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그녀는 혼자서 2층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친구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며 계단을 올랐고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민지가 내려오지 않자 다른 친구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민지야, 괜찮아? 한 친구가 소리쳐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당황한 나머지 3명의 학생은 각자 플래시를 비추며 민지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더욱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문득 그들이 서 있는 현관 입구 쪽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다. 티미. 그들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민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들이 알던 민지의 것이 아니었다. 검고 깊게 가라앉은 눈동자였다. 갑자기 거울 속 모습이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민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음성으로 말했다. 이곳에 발을 디딘 자들은 모두 나의 것이 된다. 순간 거울이 깨지며 사방으로 유리 조각이 흩날렸다. 그들과 함께 있던 현관의 그림자가 커지며 그들은 강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곳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잡아채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복도를 지나 도망가기 시작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복도, 마치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듯 길게 늘어나게만. 다행히도 출구에 가까워지자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들은 헐떡이며 폐가를 빠져나왔고 그 순간에 수많은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것은 그들을 찾으러 온 마을 사람들이었다. 민지만을 제외한 3명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그 경험은 결코 믿을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하며 말을 건넸다. 이 집에 한번 들어가면 결코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이제 아시겠지요. 그 이후로 그 대학생들은 그 경험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폐가를 지나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속삭이며 이야기하곤 했다. 그곳엔 아직 누군가가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과 함께 희미해졌지만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긴장감 넘치는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공포 썰은 여름밤의 열기를 식혀주고 한국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야기 속에 미스터리와 공포가 주는 전율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여학생 수진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에 있는 큰언니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찬 도시였기에 시골에서 자란 수진이는 그곳에 가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울에 도착한 수진이는 언니와 함께 여러 명소를 구경하고 밤이 되어서는 함께 영화를 보며 편안한 저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지자 언니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 했습니다. 언니가 잠든 후에도 수진이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설렘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점점 고요해졌고 수진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소리가 뚜렷해지면서 마치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 쪽으로 머리를 돌린 수진이는 창밖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멈추더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실수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커튼을 내리려는 순간 창문 밖에서 창백한 얼굴을 여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마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던 수진이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더니 듣기 싫은 낮은 목소리로는 물건 돌려줘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수진이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잊을 만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까스로 발걸음을 돌려 언니 방으로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수진의 얘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창문 쪽으로 가보았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 너머로 멀리 도시의 불빛만이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창가에서 이상한 낡은 은목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어쩐지 낯이 익어 보였고 그녀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그것을 주워들고 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가 언니의 방 구석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집에서 조심스레 목걸이를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창백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여자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물건 돌려줘. 수진은 두려웠지만 꿈속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 목걸이를 여자의 방향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진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점차 희미해지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걸이를 찾아봤지만 이상 그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자와 같은 악몽도 더 이상 수진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휴가는 무사히 끝이 났고 수진이는 시골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 목걸이와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창백한 여자의 얼굴과 그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단지 꿈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귀가 후 언니는 창틀 옆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틀 사이에 끼워진 낡고 오래된 신문 기사 한 토막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한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실종 당일 그녀가 끼고 있던 은목걸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아 그 기사를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여름날 겪은 일은 두 자매만 알고 있는 미스터리로 남겨졌고 수진과 언니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절대 다시 그 목걸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시골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친구인 지수의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는데 그곳은 주변의 논밭과 산밖에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마을은 작은 강줄길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고 혼자서도 밤에 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적이 드물었다. 첫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마을 곳곳을 탐험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지수의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잠은 평화로울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잠에 들기가 쉽지 않았다. 한밤중 문득 깨고 나니 창밖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사람이 우는 듯한 소리였다. 내가 조용히 다른 친구들을 흔들어 깨우자 그들도 곧 그 소리를 들었다. 모두 기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레 강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 아래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물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마치 물속에서 나온 듯 온 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우리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자 그녀는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얼굴을 드러냈는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엔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그저 하얀 가면과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도망쳤다.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문을 걸어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리는 외할머니에게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별달리 놀라는 기색 없이 말했다. 아마도 그녀는 망자의 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봤겠구나. 외할머니에 따르면 그 강에는 옛날 전쟁 중에 죽은 한 여인의 영혼이 계속해서 떠도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고 했다. 그 여인은 전쟁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 비극적인 사연 때문인지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강가를 떠돌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로 나타난다고 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는 강가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단단히 다짐했다. 여행 내내 그 기이하고도 섬뜩한 경험이 지워지지 않았고 마을을 떠나면서도 우리는 그 강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 여름날의 경험이 단지 우리의 상상력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어렴풋한 반응은 오히려 그날 밤 우리가 보았던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 오싹한 느낌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다.